늦은 밤 사무실로 들어선 순간 저는 낯선 기운의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불이 꺼진 조용한 공간이었지만 회의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과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직 퇴근하지 않았나 보네. 무슨 얘기를 하나? 평소처럼 문을 두드리려던 저는 들려오는 대화 내용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찬영 씨, 빨리 움직여야 해요. 아빠가 혹시라도 눈치채면 우리 계획이 다 망가질 수도 있어요. 걱정 마. 지금까지 계획대로만 하면 문제 없어. 고문 계약서에 사인만 받으면 회사 부채를 아버님 앞으로 넘길 수 있어. 그 다음엔 집과 연금도 다 담보로 돌릴 수 있잖아.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손발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믿어왔던 딸과 사위가 저를 배신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빠가 반대하면 어떡해요? 아빠는 고집이 세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생각해야 하지 않아요? 찬영은 조용히 웃으며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은주야, 아버님은 내 말을 믿잖아. 내가 조금만 더 부드럽게 설득하면 돼. 그리고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오면 아버님을 무능력자로 만들면 돼. 정신이 흐려졌다고 주장해서 재산 관리권을 우리가 가져오면 끝이야. 그게 가능할까요? 괜히 문제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내가 이미 방법을 다 준비해놨어. 병원 기록을 조작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님이 이상하다는 소문을 돌리는데, 은주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손발은 저려왔고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키운 딸이, 제가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위가 저를 이렇게 속이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딸과 사위가 칼을 품고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맴도는 것은 딸의 목소리, 찬영의 냉담한 웃음이었습니다. 사랑으로 키운 딸의 배신, 그리고 그녀의 음모를 알게 된 저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딸의 배신에 분노한 저는 그녀를 어떻게 응징했을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72세 이경식입니다. 아내와 저는 젊은 시절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교직은 안정적이라지만 당시 서울에서 집을 마련한다는 건 저희 부부에게 너무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이 모두 서울이었던 터라 집이 필요하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저희 눈에 들어온 건 18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크지도 새롭지도 않은 집이었지만 저희에겐 더할 나위 없는 목표였어요. 문제는 그 집을 사려면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보, 이 집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학교도 가깝고 아이들도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렇지.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도저히 안 되잖아. 대출을 받더라도 부담이 너무 클 텐데. 그러면 더 먹고 더 입는 건 꿈도 꾸지 말아요. 외식은 물론이고 꼭 필요한 것 외엔 아무것도 사지 말아요. 이렇게라도 해야 집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내의 결단력은 대단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다잡았죠. 그때부터 저희는 더 검소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장 보러 갈 때면 항상 할인 코너부터 찾았습니다. 시장을 다녀온 아내는 비싼 재료 대신 값싼 야채나 찌그러진 과일을 고르면서도 밝게 웃었습니다. 여보, 양파랑 감자가 싸더라고요. 오늘은 이걸로 국 끓이고 반찬 몇 가지 만들어 먹으면 되겠죠? 당신 솜씨라면 감자 하나로도 대여섯 가지는 나오지. 애들 좋아할 만한 것도 만들어 줄 수 있겠지?
아내는 힘들어하면서도 늘 가족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친구 집에서 외식한 이야기를 할 때면 웃으며 얼버무리곤 했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 친구 집에서는 자주 치킨을 시켜 먹는다던데 우리도 다음에 먹으면 안 돼요? 얘들아, 치킨은 우리 새 집에 이사 가는 날 크게 먹자. 그땐 아빠가 제일 큰 케이크도 사줄게. 그래, 우리 그날 치킨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다 하자.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보자. 응? 그렇게 저희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저도 퇴근 후 아내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월급 봉투를 받을 때마다 아파트를 향한 계획을 점검하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당신도 힘들 텐데 이런 생활 계속해도 괜찮겠어? 여보, 이런 질문하지 마요. 집만 마련되면 우리도 숨 돌릴 날이 오겠죠. 우리 목표는 그거 하나잖아요. 그래, 맞아. 우리가 함께 해내자고 했지. 고맙고 미안해. 결국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저희는 18평짜리 작은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었어요. 대출과 모은 돈을 털어넣어 가까스로 장만한 집이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던 날의 감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에요. 정말로요. 우리가 해냈어요. 맞아. 이제 우리 집이야. 낡아도 좋고 작아도 좋아.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행복하게 크면 되지. 아이들은 새 집 거실에서 뛰어다니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진짜 집 너무 좋아요. 그날 밤 가족 모두 거실에 둘러앉아 담요를 깔고 웃고 떠들며 잤습니다. 작고 소박한 집이었지만 그 안엔 가족의 희망과 노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내와 저는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서로 손을 맞잡고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진짜로 해냈네요. 아이들도 이렇게 좋아하고요. 이보다 더 좋은 집은 없겠죠. 그러게 말이야.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여유롭게 살아보자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지. 그렇게 저희 가족은 서울에서의 첫 보금자리를 마련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이라는 것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가족의 안식처이자 삶의 기반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처음에 18평짜리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고 나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는 바람이 커졌습니다. 물론 매번 결정을 내릴 때마다 큰 용기가 필요했죠. 여보, 이번에 이사하면 애들도 더 편해질 거예요. 학교도 가까워지고 동네 분위기도 훨씬 좋잖아요. 그러긴 한데 그만큼 대출도 늘어나잖아. 괜찮겠어. 우리 앞으로 더 아껴야 할 텐데. 어차피 지금도 아끼고 있잖아요. 조금 힘들더라도 그만큼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질 거라면 해야죠. 아내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저희는 또 한 번 도전을 했습니다. 이사라는 것이 단순히 짐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발판을 놓는 일이란 걸 매번 실감했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의 낯선 냄새를 맡으며도 이곳에서 우리 가족의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는 기대를 안고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변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전세를 끼고 작은 아파트를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 선생님, 요즘 전세를 끼고 소형 아파트 한두 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퇴 후를 생각하면 안정적으로 준비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죠? 처음엔 선뜻 나서기 힘들었습니다. 이미 집을 마련하는데도 힘겨운 날들을 보냈는데 또 다른 집을 산다는 건 큰 결단이 필요했으니까요. 몇 날 며칠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작은 아파트 2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선택일까요? 괜히 무리한 건 아니겠죠? 당장은 힘들어도 나중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당신이 늘 잘 참아줘서 이런 결정도 가능했어. 고마워. 시간이 지나면서 집값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2채도 가치를 더해갔고 저희 부부는 조금씩 안정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때 선생님 조언 듣길 참 잘했어요. 덕분에 은퇴 후도 더 든든해졌네요. 그러게 당신이 잘 믿어줘서 가능했던 거지.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는 걸 보면 정말 다행이야. 그 사이 아이들도
훌쩍 자라 각자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교사가 되었고, 딸은 기업의 영양사로 일하며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릴 때부터 저희를 위해 이렇게 고생하신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저도 교사를 선택했어요. 아버지처럼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엄마, 제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건 다 부모님 덕분이에요. 요즘 제가 사람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만들어 주면서도 어릴 적 엄마가 차려주던 검소한 밥상이 떠오르더라고요.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함과 함께 눈물이 고였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부부가 온 힘을 다해 노력한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낀 순간이었으니까요. 이제 저와 아내는 평화로운 연금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 2채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과 공무원 연금 덕분에 안정적인 노년을 보내고 있죠. 여보, 이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된 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잘 살아왔어요. 우리. 이제 남은 날들도 서로 잘 보살피면서 살아가자고. 가끔씩 아이들이 찾아와 하루를 함께 보내면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립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즐거운 추억을 쌓으며 지금의 일상에 감사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바랐던 평화로운 노년의 모습이 이뤄진 것 같아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아들과 딸이 결혼할 시기가 다가오면서 저는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저와 아내가 집을 마련하느라 겪었던 고생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미리 준비해둔 작은 아파트들이 있었기에 두 아이가 신혼생활을 시작할 때 이 집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제가 너무 의지하는 게 아닐까요? 아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는 거지. 내가 집 걱정 없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됐다. 아빠, 엄마, 저도 정말 감사해요. 저도 부모님이 주신 만큼 열심히 살면서 보답할게요. 이렇게 두 아이가 안정적으로 새 출발을 할 준비를 마쳤을 때까지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딸이 소개한 예비사위를 처음 만나던 날부터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위라는 사람은 밝고 쾌활했지만 첫인상부터 가벼운 태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지나치게 겉모습에 치중한 듯한 말투, 그리고 사돈 쪽에 예의 없는 태도까지. 이 결혼이 정말 괜찮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수가 괜찮은 사람이냐? 아빠, 왜 그런 말씀 하세요? 경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누구보다도 사랑해줘요. 내가 그렇게 말하니 알겠다만 내 눈엔 조금 가벼워 보인다. 사돈 쪽도 그렇고 이 결혼이 괜찮을지 걱정이구나. 아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경수도 절 위해 많은 걸 포기하고 노력해요. 저는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아내도 제 의견에 동의했지만 결국 딸이 선택한 길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자기 선택을 했으니 믿어보는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저도 마음이 계속 불편하네요. 그렇지. 그래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우리도 딸 곁을 지켜보자고. 딸이 결혼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제 불안감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사위는 딸과의 약속을 어기고 외도를 했습니다. 딸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지나친 시댁의 간섭과 비난이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정말 못 견디겠어요. 경수가 바람 피운 걸 알았는데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고 비난해요. 시댁에서도 다 제 탓이라고만 하고요. 이런 일은 절대 참아선 안 된다. 너 혼자 견디는 게 결혼이 아니야. 엄마랑 나도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더 이상 참지 말고 내 행복을 찾아라. 아빠, 근데 제가 이혼하면 부모님이 실망하실까봐 너무 걱정돼요. 저를 위해 그렇게 애쓰셨는데 제가 다 망쳐버린 것 같아서. 얘야, 내 잘못이 아니야. 부모가 바라는 건 내가 행복한 모습으로 사는 거야. 더는 참지 말고 우리에게 기대. 결국 딸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아이가 없었기에 더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딸은 다시 독립적으로 살게 되었지만 그런 딸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딸이 이렇게라도 홀가분해졌으니 다행이에요. 앞으로 더 행복한 길을 찾으면 좋겠어요. 맞아. 다행긴 하지만 혼자 살아갈 딸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아. 그래도 우리가 늘 곁에서 함께 있어 주자고. 딸은 자신의 삶을 다시 찾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딸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족을 이루지 못한 딸의 외로움이 가끔 엿보이긴 하지만 딸이 행복을 찾아가길 바라며 곁에서 지켜봐 주려 했습니다. 딸이 이혼 후 홀로 살기 시작한 이후로 저와 아내는 마음 한구석이 늘 무거웠습니다. 딸이 강한 척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이 아이가 겪었을 외로움과 아픔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무척 조심스러운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 사귀는 사람이 생겼어요. 무역업을 하는데 진지하게 만나보고 있어요. 제가 소개해 드려도 될까요? 정말이니? 내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행복하다니 너무 기쁘다. 꼭 데려와 보렴. 좋다. 그런데 이번엔 아빠가 더 신중히 볼 거다. 내가 또 상처받는 걸 절대 원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딸이 집에 데려온 사람은 찬영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찬영은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말투로 대화를 이끌어갔고 저희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기 사업을 운영하며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그의 모습은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은주와 저는 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은주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찬영 씨, 우리 은주는 상처를 한번 크게 받은 아이예요. 저희도 이번엔 더 신중하게 보고 싶어요. 찬영 씨가 은주를 진심으로 아껴준다면 우리도 찬영 씨를 믿어볼게요. 그래. 자네가 무역업을 한다고 들었네. 일이 바쁠 텐데 은주를 외롭지 않게 챙길 수 있을까? 네, 아버님, 일이 바쁘긴 하지만 은주와의 시간은 제게 가장 소중합니다. 은주와 함께하는 미래를 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저와 아내는 마음이 조금씩 놓였습니다. 이후에도 찬영은 저희와 자주 연락하며 딸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이어갔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들의 결혼을 축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딸이 찬영의 손을 꼭 잡고 밝은 미소로 식장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며 저와 아내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드디어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번엔 꼭 잘 되기를 바랄 뿐이야. 찬영도 믿음직한 사람 같으니 잘 될 거야. 결혼 후 딸과 찬영은 자주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딸의 웃음이 늘어난 것을 보며 저와 아내는 더욱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빠, 엄마, 찬영 씨가 출장 다녀오면서 부모님 좋아하실 만한 향기로운 차를 사왔대요. 아버님, 어머님, 작은 선물입니다. 두 분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쿠,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 우리 집에 이렇게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딸과 찬영은 저희와 함께 여행을 가자며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동안 찬영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저와 아내는 그를 더욱 믿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과 다니느라 힘들지 않았나? 고생 많았다. 아닙니다, 아버님. 이런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가족처럼 느껴져서 더 좋았습니다. 그래, 너희들 덕분에 우리도 참 즐거웠어. 은주랑 앞으로도 서로 많이 아껴주고 잘 살아가길 바랄게. 그럴 겁니다, 어머님. 은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자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딸과 찬영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더는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딸이 다시 웃음을 되찾고 안정된 가정을 꾸린 지금 우리 가족에게 다시 평화와 기쁨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딸이 결혼한 뒤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저와 아내는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찬영도 성실히 자기 사업을 운영하며 딸을 잘 아껴주는 듯 보였고
딸 역시 웃음이 늘어난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찾아와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누나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은주가 무슨 일이냐? 잘 지내고 있는 거 아니었니? 잘 지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요즘 누나가 전보다 씀씀이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매형이랑 골프를 치러 다닌다면서 새 장비며 옷도 맞췄다더라고요. 은주가 골프를 내 누나가 그런데 관심이나 있었던 애였나? 그게 사실이냐? 저도 의외였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누나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매형이 사업을 확장하려 한다며 투자 좀 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사업이 안정적이지 않아 보여서 고민 중이에요. 투자라. 내가 보기엔 어떤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형 사업이 무역업이라 그런지 변동도 많아 보이고 뭔가 불안정해 보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혹시 그런 제안을 받으시면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 전에는 검소하고 알뜰하게 살던 딸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도 아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보, 은주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복잡하네. 우리가 그렇게 검소하게 사는 법을 가르쳤는데 왜 이렇게 변한 걸까? 그러게요. 은주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던 아이잖아요. 그런데 찬영이와 결혼하면서 그 생활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그랬나 봐요. 근데 투자 얘기는 좀 걱정되네요. 나도 그래. 은주가 무리해서 찬영에게 맞추려는 건 아닌지 두 사람이 스 가정을 꾸리며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편치 않구나. 은주가 행복하다고 믿고 싶지만 그 행복이 자신을 잃는 대가라면 그건 잘못된 행복이에요. 은주가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결혼 전 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시장에서 값싼 재료를 고르며도 자신이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다며 웃던 딸, 비싼 옷 대신 편한 옷을 더 좋아하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길 더 소중히 여겼던 그 딸이 말입니다. 은주가 자신을 잃지 않길 바랄 뿐이야.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게 자기 본 모습을 버리면서까지라면 그건 아니잖아. 우리가 딸에게 무언가를 강요할 순 없겠지만 은주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고 진정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이 겉으로 보이는 웃음 뒤에 감춘 고민과 고통이 있을까봐 걱정됐고 딸의 행복이 그저 거칠애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만으로 긴 밤을 보냈습니다. 딸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걸어가길 간절히 기도하며 또 한 번 부모로서 딸을 응원하는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딸과 찬영이 밝은 얼굴로 저희 집에 찾아왔을 때 저는 그저 반가웠습니다. 딸이 행복해 보이는 것만으로도 부모로서 큰 위안을 얻었으니까요. 저희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래, 무슨 소식인데 그렇게 좋아하니? 이번에 찬영 씨가 새로운 거래처를 개발했거든요. 안정적이고 규모도 큰 곳이라 앞으로 사업이 더 번창할 것 같아요. 네, 어머님. 이번 거래는 저희에게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앞으로 사업 확장이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아내는 박수를 치며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저도 함께 웃으며 축하했지만 속으로는 어딘가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었지만 찬영이 지나치게 들떠 있는 것 같아 살짝 걱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딸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번 거래가 워낙 좋은 기회라 아빠도 한번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투자라. 좋은 기회 같긴 하지만 아빠는 따로 목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어서 어렵겠다. 제 대답에 딸의 얼굴에 살짝 아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러더니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집을 담보로 하셔도 되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놓치기 아까운 기회예요.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멍해졌습니다. 집을 담보로 하라는 딸의 말은 저희 부부에게는 너무도 큰 부담이자 위험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그러나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은주야, 아빠는 이 나이에 그런 무리한 투자는 하고 싶지 않다. 내가 믿고 얘기해 준 건 고맙지만
아빠로선 그냥 지켜보는 게 최선일 것 같구나. 딸은 살짝 언짢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찬영 씨를 믿지 못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찬영 씨가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다. 아빠가 왜 찬영이를 못 믿겠니? 찬영 씨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아빠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사업이라는 건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거란다. 저는 진심을 담아 딸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자네가 지금처럼 성실하게 노력하면서도 더 신중하게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구나. 좋은 기회일수록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성공의 비결이란다. 네, 아버님, 말씀 감사히 새기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 신중하게 사업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화는 그곳에서 마무리됐지만 딸의 표정과 분위기가 저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딸이 예전과는 달리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와 돈 이야기를 꺼낸다는 사실이 어딘가 낯설고 안타까웠습니다. 결혼 후 딸의 변해가는 모습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이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자신의 본 모습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부모로서 더 해줄 수 없는 현실의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딸이 스스로 삶을 잘 헤쳐나가길 기도하며 오랜 밤을 보냈습니다. 딸과 찬영이 저를 사무실로 초대했을 때 저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 싶어 약간의 기대와 궁금증을 안고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도착한 사무실은 정갈하고 깔끔했으며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찬영이 앞장서며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그래. 나 같은 사람을 사무실까지 부르다니. 특별한 일이 있긴 한 모양이구나. 아빠, 찬영 씨가 정말 아빠를 존경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딸과 찬영의 밝은 얼굴을 보며 궁금해졌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기다리자 찬영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사실 이번에 저희 사업이 점점 더 확장되면서 조언을 구하고 싶은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처럼 경험 많으시고 지혜로운 분이 저희 회사의 고문으로 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고문이라니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자리에 어울릴까 싶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니, 나는 이 나이에 무슨 고문을 하겠다고. 그냥 이렇게 살던 대로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싶구나. 찬영은 고개를 저으며 열심히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버님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는 저희에게 큰 자산이 될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사업이 확장되는 시점에서는 더욱 필요한 분이십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딸이 약간 섭섭한 듯한 얼굴로 말을 보탰습니다. 아빠, 왜 항상 좋은 기회를 드려도 그렇게 의심부터 하세요? 저희는 정말 진심으로 아빠를 믿고 부탁드리는 건데 왜 딸이라서 이렇게 차별하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저는 딸의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차별이라니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는데 딸이 그렇게 느꼈다는 사실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은주야, 아빠가 너희를 차별한다거나 의심한다는 게 아니다. 다만 아빠 스스로 고문이라는 자리에 맞는 사람인지 고민이 돼서 그래. 그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는 너도 알지 않겠니? 딸은 여전히 답답한 표정을 지었지만 찬영은 차분히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바로 고문이 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일단 인턴으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무실 분위기를 천천히 익히시면서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고문이라는 말의 무게가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인턴이라면 저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인턴이라면 나도 부담 없이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아빠도 한동안 무료했는데 너희 회사에 도움이 된다면 그건 좋은 일이겠지. 딸은 그제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말해주시니 정말 다행이에요. 찬영 씨도 든든할 거예요. 아빠,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아빠도 저희 믿고 같이 해주세요.
그 자리에서 저는 딸과 사위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업이 진정으로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저도 그 속에서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인턴으로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단순히 일이 아니라 딸과 사위의 삶에 또 다른 방식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사위의 회사에서 인턴으로 첫 출근을 한 날, 저는 사무실에 들어서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묘한 긴장감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나름대로 제 역할을 다해보고 싶다는 마음과 딸과 사위의 사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는 바람이 교차했죠. 찬영은 저를 직원들에게 소개하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제 장인이시고 앞으로 저희 회사에서 함께 일하시게 될 겁니다. 모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은 예의를 갖춰 인사했고 저는 머쓱한 마음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턴으로 시작하는 이경식입니다. 제가 뭐 많이 도울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열심히 배우고 일하겠습니다. 처음 맡은 업무는 사무실 정리와 서류 관리였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저는 그 속에서 회사의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고문으로서 역할을 맡게 된다면 회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회계와 재무 쪽에 관심을 가지며 관련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과거 수학 선생님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서 숫자에는 나름 강한 면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퇴직 후에는 꾸준히 주식 투자도 해왔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능력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재무 상황을 파악해보는 일이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러나 서류를 검토하던 중 뭔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지? 매춘 꾸준한 것처럼 보이는데 비용이 이렇게 과도하게 나간다고? 이익률도 엉망이고 대출 상환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 저는 재무제표를 계속 들여다보며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회사가 겉으로는 번창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재무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수익보다 지출이 훨씬 많았고 고정 비용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였습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한 사업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계속되면 오래 버티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뒤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딸과 찬영이 보여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딸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쉽사리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은주가 또 아빠가 자기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그동안 딸이 나를 얼마나 오해했던가?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아닐까?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제 입장에서 진심으로 조언을 하려는 것이었지만 딸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맡은 역할이 단순히 서류를 정리하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딸과 사위의 삶에 진짜로 도움이 되는 일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 진심을 전달하는 일이 이렇게나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고요한 밤 회사의 재무 상태를 떠올리며 또 딸과 사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염려하며 한숨을 내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찬영이 저를 사무실로 따로 불렀습니다. 단둘이 마주 앉은 찬영은 진지한 얼굴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인턴으로 회사에서 도와주신 지 꽤 되었는데 이제는 고문으로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고문이라.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고문을 하겠다고. 그냥 도와주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저희 회사가 앞으로 더 성장하려면 아버님 같은 분의 지혜와 조언이 필요합니다. 아버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든든할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위의 진심 어린 태도는 느껴졌지만 고문이라는 자리가 제게는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알겠다. 그런데 바로 대답하기엔 조금 부담스럽구나. 시간을 조금만 주면 곧 결정을 내리마. 찬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버님,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버님께서 함께 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던 중 주머니를 뒤지다 핸드폰이 없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차, 핸드폰을 사무실에 두고 왔나 보네. 저는 다시 발길을 돌려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사무실은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지만 회의실 쪽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딸과 찬영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려 인사를 하려다가 문틈으로 들려오는 대화 내용의 걸음을 멈췄습니다. 찬영 씨, 아빠 재산을 우리 앞으로 다 돌려놔야 해요. 나중에 동생한테 다 넘어가면 우리한테 남는 게 없잖아요. 맞아. 이번 고문 계약서에 사인하게 하면 회사 부채를 전부 아버님 앞으로 넘길 수 있어. 그럼 연금이랑 집도 담보로 잡을 수 있잖아. 찬영 씨, 아빠가 고문 계약에 사인하게 하면 다 정리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런데 만약 아빠가 눈치라도 채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계획은 다 망치는 거잖아요. 은주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 놨어. 만약 아버님이 눈치채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면 돼. 이렇게 해볼 거야. 찬영은 침착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문 계약서를 사인하게 하면 회사의 부채를 전부 아버님 앞으로 돌릴 거야. 그럼 회사가 부도나도 모든 책임은 아버님이 지게 되고 채권자들이 아버님 연금과 집을 담보로 가져가게 될 거야. 근데 아빠가 그걸 알면 절대 가만히 안 있을 텐데? 그게 두 번째 방법이야. 아버님이 고문 자리를 거절하거나 눈치를 채면 내가 위임장을 받아낼 거야. 우리가 재산 관리 도와준다는 핑계를 대서 포괄적인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면 아버님 자산은 우리 손안에 들어오게 돼. 그럼 연금이나 집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집을 담보로 설정하면 돼. 법적으로는 아버님 명의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구조지. 딸은 여전히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근데 위임장도 안 쓰신다고 하면 그럼 우린 어떻게 해요? 찬영은 잠시 웃음을 머금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은주야,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오면 세 번째 방법을 쓰면 돼. 아버님을 무능력자로 만들면 우리가 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권리를 가져올 수 있어. 정신적으로나 건강적으로 판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면 되지. 병원 기록을 조작하거나 주변에 아버님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인식을 심으면 충분히 가능해. 그런 일이 들키면 큰일 날 텐데. 들키지 않게 해야지. 그리고 아버님은 우리를 믿으니까 이런 걸 걱정할 필요도 없어. 우리가 차근차근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건 그냥 순리대로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들의 대화는 너무도 냉정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저는 문틈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말을 듣고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이, 내가 키운 딸이 어떻게 이런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거지? 손발이 떨리고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사랑스럽고 믿음직한 가족의 그것이 아니었고 찬영은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마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몸을 돌려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차가운 바람은 제 정신을 붙잡아주는 듯했지만 마음속 깊은 배신감과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들의 대화가 반복됐고 배신감은 온몸을 짓누르며 끝없는 어둠 속으로 저를 밀어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몸이 좋지 않다며 침대에서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전날 밤 들었던 충격적인 대화를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어제 회사에서 딸과 찬영이 나눈 대화를 들었어. 그 아이들이 우리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 뭐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은주가, 우리 딸이 그런 짓을 한다고요?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이야. 찬영이 고문 계약서를 핑계로 회사 부채를 내 앞으로 돌리고 그걸 이용해서 집과 연금을 가져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은주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했고, 아내는 손을 떨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글썽이며 말을 잇지 못하더니 곧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딸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은주가 어떻게 그런 아이가 됐어요. 부모를 해치는 페류나가 되어버리다니. 저는 울부짖는 아내를 차마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꼭 잡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다행인 건 그 집이 우리 명이라는 거야. 조만간 은주 명의로 바꿔주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야. 그 집을 지금이라도 팔아서 정리해야겠어.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더 이상 그 집을 은주에게 맡길 수는 없어요. 당장 팔아버려야 해요. 그 아이가 우리를 다시 속이기 전에요. 우리는 곧장 부동산으로 향해 그 집을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세가 다소 떨어졌다는 말에도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부동산 시장 형편이 좋지 않아요. 지금 파시는 것은 손해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시장이 좋아질 때 매매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 싸게 팔더라도 최대한 빨리 매각하고 싶습니다.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며칠 후 딸과 찬영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딸이 화가 난 얼굴로 따지듯 소리쳤습니다. 아빠, 엄마,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팔겠다고 내놨다는 거예요? 그 집은 제 집 아니었어요? 그럴 뻔했지. 하지만 그 집은 여전히 내 집이다. 그리고 나는 그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 부동산에 이미 내놨고 저렴하게 팔 생각이라 곧 팔릴 거다. 그러니 그 집에서 나가거라. 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혹시 치매 걸리셨어요? 왜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는 건데요? 제가 대체 뭘 잘못했는데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과 찬영의 음모를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더 큰 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매라니. 내가 회사에서 찬영이랑 나눈 얘기를 다 들었다. 내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짓을 꾸몄는지 내가 똑똑히 들었다고. 딸은 순간 말을 멈췄지만 이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빠 미쳤어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병원에 가셔야 해요. 바로 그때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누나를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미친 건 누나야. 남자에 미친 거야? 아니면 돈에 미친 거야? 아버지한테 다 들었어. 너랑 그 남자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딸은 아들을 보며 발끈했습니다. 뭐라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와서 지금 이러는 건데? 아들은 침착하게 제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틀어주세요. 누나가 아직도 뻔뻔하게 나오니까요. 저는 준비해 둔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딸과 찬영이 나눈 냉혹한 대화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찬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래도 버틸 거야? 내가 이런 짓을 저질러도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2주 안에 집에서 짐 빼. 그게 싫으면 감옥에서 나가라고 하면 돼. 저는 마지막으로 딸과 찬영을 쏘아보며 경고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너희가 살 곳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한 짓을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2주 안에 떠나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다. 아버님, 오해이십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해명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주세요. 왜 우리 말을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아빠는 아들만 중요하고 딸의 인생을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으셔도 되시는 건가요? 너무하세요. 제발 오해를 풀어주세요. 다 듣기 싫다. 너는 부모를 배신하고 남자에 미쳐서 우리의 노후를 끝장내려고 음모를 꾸미려다 들켰을 뿐이야. 나도 더 이상 너희들 꼴도 보기 싫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고 아버지 말씀대로 그 집에서 2주 안에 짐을 빼고 너희도 나가거라. 그날 딸과 찬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집을 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오랜 시간 믿고 사랑했던 가족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에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딸과 사위가 집을 떠난 그날, 거실은 숨 막힐 듯 고요해졌습니다. 딸이 보여줬던 분노와 두려움 섞인 표정, 찬영이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딸과 찬영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아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우리 딸이 맞았을까요? 내가 낳고 키운 아이가 어떻게 부모를 이렇게 속이려고 했을까요? 저는 말없이 아내의 어깨를 감쌌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똑같은 질문이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날 밤 아내와 나는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각자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서로의 숨소리에서 느껴지는 깊은 한숨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은주가 이제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우린 그 아이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뗐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어제는 그냥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지만 밤새 생각해보니 은주가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난 그 아이를 받아들일 자신이 없어. 너무 많은 선을 넘었어.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라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한 건 우리를 속이고 해하려고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워요. 은주가 예전처럼 다시 우리 곁에 온다 해도 저는 그 아이를 다시는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맞아. 은주가 잘못했다며 다시 용서를 구한다 해도 나는 이제 그 말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그 아이가 정말 우리의 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제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사겠다는 확실한 매수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저는 잠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마음이 개운하기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은주한테 집이 팔렸다는 걸 알려줘야겠어. 짐도 정리해야 할 테고 이제는 말할 수밖에 없네. 아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이젠 숨길 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또 무슨 말을 들을지 겁이 나네요. 저는 깊게 숨을 고르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집이 팔렸다. 계약은 끝났고 새 주인이 다음 주에 입주할 거다. 내가 그 집에서 빨리 짐을 빼야겠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딸의 목소리는 곧 격앙된 톤으로 변했습니다. 아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제가 그 집에서 나가야만 속이 시원한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내가 더 잘 알거다. 어쨌든 그 집은 내 집이고 이미 팔았으니 빨리 짐을 정리해라. 딸은 말문이 막힌 듯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한 것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왜 부모님은 그걸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자꾸 방해만 하는 건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방해라고? 내가 부모를 속이고 해하려고 했던 그 행동들을 알고도 우리가 널 돕길 바라는 거냐? 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점점 더 뻔뻔하고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라면 자식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 불행하게 만드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제가 만약 망가지면 그건 전부 엄마, 아빠 때문이에요. 전 평생 두 분을 원망하고 저주할 거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 대화가 더 이상 의미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딸의 말은 오로지 자신의 욕망과 억울함만을 채우려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더는 말할 필요 없겠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구나. 하지만 언젠가는 내 행동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깨닫게 될 날이 올 거다. 그땐 내 자신이 한 선택을 후회하게 될 거야. 딸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딸과 찬영은 짐을 정리해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차는 짐을 가득 실었고 우리는 집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딸은 떠나는 동안 한 번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들이 완전히 떠난 뒤 아내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은주와의 인연도, 그 집과의 인연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아. 이제 정말 끝이다.
그 아이는 우리 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날 저녁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남긴 상처는 깊었고 우리 부부는 그 상처를 지닌 채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과의 인연을 마음에서 지우기로 결심한 그날 이후 아내와 저는 깊은 상처를 품은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식을 마음에서 지운다는 것은 살의 한쪽을 도려내는 고통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다시 일상의 작은 평온함과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들이운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서로를 위로하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조금씩 희망을 발견하려 합니다. 언젠가는 이 고통도 시간이 흐르며 옅어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것마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고통을 안고 있는 독자님이 있다면 부디 용기와 힘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큰 아픔이라도 우리 안에 있는 삶의 의지는 그것을 견딜 힘을 줍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는 믿음을 품고 다시 평온한 날들을 향해 걸어가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혹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독자님들, 이제 그만 고민하시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감동과 만족을 안겨드릴게요. 저의 이야기에 함께 공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